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교시 첫 번째 영역 사회복지 정책론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 많은 분들이 3교시를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걱정스러워하는데, 사실은 뭐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는 당시에 가장 체력이 최하한선으로 떨어진 고갈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또 시험 보는 시간대가 한참 체력이 또 그리고 바이오리듬이 최바닥을 밑바닥을 기는 그 오후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 나지 않고 착시하고 착각하는 이런 영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영역을 좀 더 강하게 액센트를 두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정책, 정책이란 뭘까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회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 국가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사회복지 이념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이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이념의 틀 안에서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이념의 틀 안에서 잡게 된 국정 운영의 기본 틀 또는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사회복지 정책을 서로 잘못된 이해관을 가지고 갈등을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문화한 것을, 사회복지 정책이나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성문화한 것을 사회복지 법제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법제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책론과 법제론을 같이 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 또 이 기본 방향의 성문화를 현실화시키는 공공부문의 활동을 우리는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복지 행정의 지원, 감독, 기획, 통제하에서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최대화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용 의목차로 본다면 바로 이 정책, 법제, 행정이 바로 2교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실천이 이것이 3교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 실천이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로 해서 2교시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본 방향이나 지침, 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이 됩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은 저기 있지만, 정책이란,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로, 정책이란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 길다 보니까 초점이 사라졌습니다만, 어쨌든 국정운영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지침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 이걸 가지고 출제가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능에는 순기능과 사회복지 정책은 언제나 우리가 볼 때는 순기능만 있는 것 같지만은 꼭 그럴까? 역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복지의 기능에서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있는 것처럼 정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순기능, 사회통합과 질서유지, 경제성장과 조정, 자본 축적, 또 개인의 자립과 성장, 또는 개인의 자립과 성장 도모,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욕구 충족, 소득 재분배 등등의 순기능도 수행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역기능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 보면은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를 통해서 현이 말하자면 가시화되고, 또 정치적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타협과 설득, 협상이라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 다소의 비효율성을 나올 수 있고, 또 사회복지의 역기능과 똑같이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은 빈곤 탈출을 돕고자 하는 국가 개입을 남용하고 왜곡하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빈곤의 함정으로, 빈곤의 덫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직업적인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실업의 함정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가지고 자립자라기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실업 상태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직업적 클라이언트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의 함정도 등장합니다. 또 그다음은 의존성 심화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 이런 등등이 사회복지의 역기능이 곧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과 같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 나와 있군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자,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보면 우리가 사회학이라고 할 적에 3D, 4D, 4고, 5학 이런 단어를 볼 적에 공통된 것이 바로 빈곤과 질병이었어요.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복지의 대상, 즉 사회학의 척결이 되겠는데 바로 그거에 중심을 이룬 것이 빈곤과 그리고 질병이었던 거였어요. 과학이 미비된, 또 과학 발달이 한계가 있었던 과거에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쩌면 사주팔자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 생활 속에서 이끌어가는 사회복지의 영역이라는 것은 빈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에 가장 오래된, 앞으로도 없어질 수가 없는 그 영역이 바로 빈곤에 관련된 소득보장정책이 되겠어요. 소득보장정책이 됩니다. 이 소득보장정책만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최협의,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주거보장정책 또는 주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교육보장정책을 포함해서 여기에다가 개별적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한다면, 여기까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교육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까지를 포함한다면 우리가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또 협의의 사회보장정책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국가의 하는 역할의 개수는 줄어들었으나 그러나 국가가 이끌어가는 정책의 집행 과정은 아주 강성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정부였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적극적 개입됐는데, 여기에는 조세정책,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여기까지를 가지고 포함한다면 우리가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광의의 사회보장정책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최협의를 뺀다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소득보장정책, 주택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개별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대한 개별적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한다면 좁은 의미, 거기에다가 적극적인 국가 개입의 강도에 의해서 조세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넣게 되면 광의의 또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그림이 좀 잘못 그렸습니다만, 여기 앞에 있는 5개까지는 협의, 그리고 뒤에 있는 2개까지 합치면 광의라고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이 지금 잘못되어 있죠.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2개만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협의에다가 조세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같이 포함한 것을 광의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이 나와 있군요.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을 보면,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은 역시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과거에는 또는 전통적 사유에서는 주로 민간 부문이 주체의 역할을 했어요. 민간 부문이.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에서 민간 부문, 그래서 민간 부문이 소위 개인이나 또 부자라고 표현하죠. 부자가 또는 종교단체, 서양에서는 수도원이나 또 이 동양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절과 같은 데서 또 그러면 소위 민간 부문에 일반화된 민간 부문 이웃이 소위 인보사업과 같은 이웃이 이렇게 해서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어서 했지만 20세기 초에 들어서는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이러한 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국가가 자유방위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만큼의 위기는 계속 도래하지만 그래도 버티다가 1929년 바로 시장 실패의 폭발이라고 하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더 이상은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미국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1933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는 새로운 사회통합 정책으로 뉴딜 정책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미국 시민들의 소위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뉴딜 정책이고 그것의 법적 근거의 제정을 1935년 사회보장법이라 하고 그것을 실행을 테네시강 뉴욕 개발사업이라는 등등 소위 국가 개입한 영세 추로 사업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바로 국가가 중앙정부가 주체로서 등장을 합니다. 특히 1929년 세계대공황이요.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가서는 이제는 복지다원주의로 20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하게 되자 영국이나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가를 재편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필요성에서 오직 국가, 그것도 중앙정부만이 복지의 책임, 복지공급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왔지만 그것의 한계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만이, 중앙정부만이 국민들 삶에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당연히 지원만 받아왔던 제3섹터라고 하는 비영리부문도 복지의 당당한 주체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 마침 신자유주의의 민영화의 흐름과 더불어서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복지다원주의 또는 혼합복지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다원주의라고 해서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거나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서 국가의 역할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개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않고 받기만 하던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문도 하는 역할이 많다 보니까 국가 역할 비율이 적게 보인다 뿐이지 사실은 옛날보다 복지국가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보다 이 국가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진 거죠. 단지 그 역할의 초점이 중앙정부에서 마치 우리나라도 2005년에 지방 이양사업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위 공공부문의 역할이 똑같이 있지만 그 초점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 내려왔다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복지다원주의란 말을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주체 전통적 사유에서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불악, 종교단체 등이 사회복지 운영주체로 역할했다. 그러다가 현대사유가 오면서 이때 현대사유라고 하는 것은 1929년 만약 20세기 초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1929년 세계대공황을 전후해서는 이제는 복지 책임이 사회와 국가에 따른 사회적 빈곤관이 당연히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는 복지의 주체가 공공부문 그것도 중앙정부 책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00%는 아니고 그 밑에 박스는 출제 비중은 그렇습니다만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복지의 중심적 역할은 중앙정부였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복지다원주의 이건 1980년대 이후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겠죠.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정부가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치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복지 주체를 다원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 책임을 정부 이외에 기업,
종교, 사유단체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이 복지다 원주의 근거는 1980년대에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 파급 효과다라는 것을 다음 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에 신자유주의 파급 효과다. 자, 여러분 교재에 다 정리인 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체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뭐다? 공공부문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 사회복지 정책의 객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휴먼이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 인간의 뭘 가지고 인간의 보면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를 가지고 그 근거를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주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판서를 통해서 간단히 본 것이고, 이제는 객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객체. 자, 사회복지의 객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가 되겠어요. 사회적 욕구.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객체로서 사회적 욕구란 뭔가? 개인적 욕구가 아니라 그 지역 구성원들이나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된 욕구를 사회적 욕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욕구에는 뭐가 있을까? 이 사회적 욕구에는 뭐가 있을까를 가지고 우리는 시험용으로 본다면 정책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행정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실천론에서도 출제가 되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개설이 있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개설은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인본주의 심리학, 노저스에 못지않게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출제되지 않습니까? 인행사에서 나오고, 실천론 나오고, 정책론 나오고, 제2행정론 나오고.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개설은 인간의 욕구를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했어요.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서. 그래서 가장 저수준의 욕구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다음에 존경의 욕구,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개의 단계로 설명을 하되, 이걸 크게 나누어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까지는 이걸 결핍의 욕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핍의 욕구. 그에 비해서 자아 실현의 욕구, 거기에 관련된 심리적 욕구나 인지적 욕구 등을 포함한 자아 실현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라고 이렇게 크게 대별을 했어요. 일부 출제위원은 이 결핍의 욕구,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를 생존의 욕구라고 이렇게 쓰면서 성장의 욕구는 실존의 욕구라고 이렇게 구별하는 출제위원도 있다는 거 따라주셔야 됩니다. 생리적 욕구와 생존의 욕구는 다른 겁니다. 생리적 욕구는 생존의 욕구의 한 구성 요소로서 가장 하위에 있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일부 출제위원은 결핍의 욕구 또는 생존의 욕구를 기본 욕구라고 쓰면서 성장의 욕구, 실전의 욕구는 메타 욕구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렇게 상향 충족시켜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면 특히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은 잘 알겠지만 총알이 빗발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감기는 잠, 졸림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허겁지겁 먹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그런 것처럼 저수준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수준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강도는 고강도죠. 고강도. 고수준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강도는 저강도죠. 상대적으로. 인간들은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로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향 충족. 인간 욕구 충족의 상향 충족을 특징으로 이렇게 제시했던 거였어요. 상향 충족. 물론 이것이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배고픔도 이겨내고 우리가 보면 대마도에서 을사조약의 반거로 잡혀갔다가 대마도에서 순국하신 명함 최익견 선생 같은 거 보세요. 40 며칠간의 단식 투쟁 끝에 절사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단식 자결을 하신 거예요. 물론 죽음을 가지고 농담을 할 것은 아니겠지만 자식이 자살을 국가에 관련된 우국충정의 한을 품고 이렇게 자살한다고 해도 많은 자살이 있죠. 영국 공사 이한영의 자살이라든지 민영환의 자살이라든지 많은 이런 나라에 대한 충정심으로 자살을 하지만 그중에 가장 높은 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로 단식 자결이 되겠어요.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생리적 욕구 중에 기갈성, 목마르고 배고프고 성적 욕구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하루에도 참아가면서 하루에도 1분이면 60초, 1시간이면 60번, 그리고 24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포기를 해야 되는가,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 그걸 막기 위해서 끊임없는 냄새도 풍기고 끊임없이 음식물도 날고 갈 건데 그걸 견뎌내면서 40 며칠을 스스로 몸을 깎아가면서 이렇게 단식 자결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저수준의 고강도의 저수준 욕구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이렇게 충족시켜 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초기에는 아주 기계적으로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이행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럴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완곡하게 표현을 바꿉니다만 어쨌든 상향 충족시켜 간다는 것을 특징으로 설명했던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 되겠어요. 여기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출제된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사회보험에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자신이 이루어지거나 존경받습니까? 그건 안전의 욕구잖아요. 사회보험이라든지 너는 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든다든지 이런 것은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나 이런 노력이겠어요. 만약에 노조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노조에 가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같은 소속원들끼리 소속 예정의 욕구도 충족시키지만 노조에 가입해야 어떤 신분상 보장이 좀 더 강하게 되니까 소속 예정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이 정도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출제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행정론에 가시면 이제 이에 의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알더퍼의 ERG 이론도 배우게 되고 또 맥그리거의 XY론도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도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겠지만 자 여기는 먼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례 꼭 숙지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 또 상향 충족 이런 단어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 브래드쇼는 욕구를 분류할 적에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그리고 감지된 또는 감촉된 욕구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와 같이 노트북 하시는 거죠. 책에 있지만 시험은 손으로 보는 겁니다. 눈과 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과 손으로 본다는 거 생각하시고 손맛을 자꾸 느끼셔야 됩니다. 인지된 욕구. 다음에 표현된 욕구. 그리고 비교적 욕구.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를 했던 거였어요. 규범적 욕구에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규범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자꾸 도덕이라는 개념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도덕은 규범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지켜야 하고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 규범의 종류에는 오랜 세월 동안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의 압력이나 영향력의 가치를 갖게 되는 관습 규범도 있고 종교 색깔이 강한 쪽에서는 신의 뜻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믿어왔고 그것이 하나의 압력으로서 하나의 규범으로서 역할하는 것은 종교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오랫동안에 이럴 때는 착하다고 하는 것이고 저럴 때는 악하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규칙과 같은 것이 지켜져 와서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규범은 도덕 규범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에 관련된 약속이죠. 그런가 하면 지키지 않으면 더 재미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더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국가 공권력이 강제력을 발동해서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지키도록 규칙 준수 또는 준법 정신 이런 단어를 강제하는 것은 법규범이라고 합니다. 관습규범이든 종교규범이든 도덕규범이든 법규범이든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욕구를 규범적 욕구라 하고 규범적 욕구는 정책이나 제도나 또는 법령의 형태로 가시화되면서 이것은 정책 위반자나 또는 전문가가 체계화하는 욕구를 바로 규범적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법령의 형태로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지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법령의 형태로 또 인지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클라이언트의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욕구를 이렇게 인지된 욕구라고 합니다. 밖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 사람 속내에만 있으니까. 그러나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들은 그 얼굴색을 보고 눈빛을 보고 즉 비언어적 전달 매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베이 똑같은 서베이나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욕구는 인지된 욕구, 펠트 그러니까 인지된 욕구, 감지된 욕구, 감촉된 욕구, 느껴진 욕구, 출제의 연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만 펠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표현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표출된 욕구로 밖으로 표출된 수요를 말합니다.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합니다. 디맨드라고 하는 것은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이런 욕구로서 이것은 보통 우리가 신청이나 청구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표현된 욕구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도와준다고 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극빈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공공부주의 기본법이라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원칙을 뭘로 해요? 신청, 직권, 병행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근거와 도와줄 수 있다는 약속을 해놓고 있고 규범적 욕구. 당사자도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도 인지된 욕구.
본인이 그것을 신청하지 못하면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심신상의 장애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럴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동의를 전제로 해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의 표현된 욕구로 전환을 대리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를 사회보장기본법, 또 사회복지사업법, 또 국민기초생활법 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나 청구지만 신청에는 직권 신청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욕구는 비교 목적으로 동원하는 욕구, 동원하는 사례를 비교적 욕구라고 합니다. 현 노인 세대에 대한 욕구에 비하여 20세기 중반 1950년대 노인 세대의 욕구는 바로 1950년대 노인 세대의 욕구가 비교적 욕구가 되겠어요. 60대에 비하여 50대가 바로 비교적 욕구가 되겠어요. 이렇게 소위 비교 목적으로 동원하는, 아니면 연구 대상으로 하는 욕구를 보다 강하게 돌출시키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욕구를 이렇게 비교적 욕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는 당연히 출제된다라고, 어디에든지 간에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하지만, 바로 이 정책론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가 출제 예상 문제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래드쇼우 것을 여러분들이 중심을 두고, 이건 뭐 당연하니까 놔두고 브래드쇼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설 없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판서했죠? 판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다 그만두고, 이 다음 시간에, 이 시간 여기까지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의 객체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객체 중에 하나인 사회 문제와,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또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